음주 폭행 사건을 일으킨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건 이틀 뒤 택시기사를 찾아가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 사건의 전말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실제로는 갈 때는 또 수술했는데 해주지 않고. 정부가 화이자, 얀센과 코로나19 백신 1,600만 명분을 추가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얀센은 2분기, 화이자는 3분기부터 도입하기로 해 1분기 도입은 결국 무산됐습니다. 구체적인 접종 시기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의료단체가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검찰도 조 씨의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두 번째 신문이 마무리됐습니다. 결론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정의당은 고심 끝에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코로나 확산 장기화로 임대료 부담에 시달리는 임차인들의 안타까운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반대로 월세에 의지해 생활하던 생계형 임대인들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폭행 피해자, 그 당사자인 택시기사를 저희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이 폭행 당시 상황과 이후 합의 과정까지 상세하게 밝혔는데 이 백신 소식부터 전해드리고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이 정부가 글로벌 제약사인 얀센 화이자와 1,600만 명분 백신에 대해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관심은 계약 자체보다 도입 시기인데요. 미국 식품의약국 FDA 승인을 받은 화이자와 모더나는 내년 하반기에나 도입이 가능하고 아직 임상 실험이 끝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 백신이 먼저 들어올 계획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강조해온 안전성으로 치면 오히려 도입 순서가 바뀐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정부는 얀센 그리고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계약이 남은 곳은 모더나 한 곳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를 포함해 우리나라의 도입이 확정된 물량은 2,600만 명분입니다. 하지만 당장 내년 1분기에 접종이 가능한 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뿐입니다. 얀센 백신은 2분기, 화이자 백신은 내년 3분기에나 도입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도입과 접종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을지 확답을 하지 못해 접종 시기는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도입 시기를 2분기 이내로 더 앞당기기 위해 국가 차원의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으며 정부는 다른 나라의 접종 추이를 보며 안전성을 우선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얀센은 아직 백신 개발 최종 단계인 임상 3상도 마무리되지 않았고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도 받지 못했습니다. 임상 3상을 마무리하고 미국과 유럽은 물론 싱가포르와 중남미에서도 접종을 시작한 화이자나 모더나는 내년 하반기 접종으로 미뤄졌습니다. 큰 부작용이 있으면 절대 승인이 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부터 맞아서 그냥 봄에 다 끝내려고 다들 그렇게 서두르는 거잖아요. 백신마다 면역 항체를 유지하는 기간이 불확실해 국민의 60% 이상 집단 면역을 형성하려면 최대한 빨리 많은 사람이 접종받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아직 계약도 맺지 못한 모더나 백신이 내일 오전 한국에 들어옵니다. 이 주한 미군과 그 가족들용인데요. 이르면 다음 주부터 접종을 시작합니다. 미군과 함께 생활하는 카투사 장병도 접종 대상에 포함돼 우리 국민 처음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각국 미군 부대로 전달될 코로나19 백신을 점검하는 국방물류청 소속 직원들. 주한미군도 크리스마스 선물로 백신을 받게 됐습니다. 모더나 백신 첫 접종 물량 1,000여 회분이 내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도착합니다. 이어 평택 미군기지로 옮겨져 브라이언 올굿병원에서 다음 주쯤 접종을 시작합니다. 주한미군 사령관은 지휘 서신을 통해 앞으로 며칠 동안 모더나 백신을 투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급되는 초기 물량은 미 국방부 지침에 따라 의료진과 소방관 등 긴급 요원에게 우선 접종됩니다. Tier 1, right, the top tier, that's going to be everybody that works in the hospital, the clinics, our first responders, all those that are on the front lines every day.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무 인력에 포함된 카투사 일부도 접종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후 순차적으로 주한미군과 그 가족을 포함한 4만여 명이 백신을 맞게 됐는데 함께 근무 중인 카투사 장병 2,500여 명과 한국인 군무원 4천여 명도 접종 대상입니다. 주한 미 육군 규정에도 카투사 요원은 군의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모든 전염병에 대한 예방주사를 맞는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미군은 정확한 백신 접종 계획을 아직 우리 정부에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예고해드린 대로 이용구 법무부 차관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당사자죠. 택시기사의 증언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택시기사는 여러 오해를 풀고 싶다면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는데요. 이 차관이 사건 이후 먼저 연락이 와서 합의에 이르는 그 상황부터 전해드립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6일 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탔던 택시입니다. 피해 택시기사는 사건 발생 이틀 뒤 서울 성동구에 있는 카페에서 이 차관을 만납니다.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단 이 차관의 전화가 온 건데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전화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카카오 꼴다가 보기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 전화가 왔어요. 이날은 서초경찰서에서 택시기사가 피해자 조사를 받기 하루 전이었습니다. 다치셨다고 정말 죄송해요. 괜찮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냥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당시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전직 법무부 고위 공무원인지 현직 변호사인지 몰랐고 이 차관 역시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이 차관이 제시한 합의금을 받긴 했지만 합의 제안을 받아준 건 돈이 아니라 사과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한테 손댄 거는 진짜 참다고 대화해 보고서는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진정성이 있구나라고 딱 생각을 한 거지. 택시기사는 이 차관을 만나기 전 문자 메시지도 받았습니다. 문자에는 술 취한 사람을 잘 데려다줘서 고맙다. 자기가 실수를 했는데 해코 제안한 게 고맙고 죄송하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기억했습니다. 커피숍에서의 만남 이후 이 차관으로부터 따로 연락은 오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합의나 경찰 조사 과정에 어떠한 외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당시 이용구 차관의 폭행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택시기사의 증언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경찰은 이 차관의 폭행이 택시 운행 중이 아니라 종료 시점이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판단했다고 말해왔는데요. 하지만 이 택시기사는 이 차관의 폭행 당시에 택시 시동과 미터기는 켜진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장하연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어갑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서울 도곡동 아파트에서 택시에 탄 건 지난달 6일 밤 11시 18분쯤. 택시는 양재역과 강남역을 지나 목적지인 서초동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운행 시간은 15분. 택시기사가 손님 내리셔야죠 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너 누구야라며 오른손으로 기사의 멱살을 잡습니다. 놀란 택시기사가 이러다 큰일 납니다. 다 찍힙니다 라고 말하자 이 차관은 그제서야 잡았던 멱살을 풀었다고 기억했습니다. 경찰은 택시가 멈춰서 운행 중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지만 택시기사의 설명은 달랐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관이 올 때까지 시동과 미터기가 켜져 있었고 이 차관도 뒷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차관은 5분 뒤 경찰관이 도착하고 나서야 차에서 내렸고 미터기도 그때 껐다는 게 택시기사의 주장입니다. 또 택시기사는 현장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곧바로 다른 승객을 태웠고 이 승객은 멱살이 잡혀 빨갛게 변한 택시기사의 목 부위를 찍어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경찰서는 택시가 목적지에 정차한 뒤 폭행이 일어났다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합의 당시만 해도 특가법상 운행 중 폭행은 가중처벌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운전선 폭행이다 뭐 이런 건 CCTV 가릴 필요 없이 법원에게 처벌을 해야 된다. 합의를 했더라도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운전자가 이거를 뭐 합의를 갖다고 그랬다? 뭐 죄가 좀 가벼워질 수 있겠지. 근데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죄를 적용할지는 경찰이 결정할 몫이라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경찰이 내사 종결로 끝내버린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진실의 단서가 될 수도 있는 택시기사의 최초 신고 녹취록도 경찰은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용구 차관의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 앞서 다른 사건 때는 공개한 적도 있어 형평성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민곤 기자 보도 보시고 이 택시기사를 직접 만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당시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해달라는 국회 요구에 경찰이 내놓은 답변서입니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제공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그 법무차관이라는 게 지금 다 아는 상황이잖아요. 그분 입장에서는 내 사생활 왜 이렇게 좀 나가냐 문제를 제기할 좀 우려도 있고. 신고 당사자인 택시기사의 동의도 없었다는 이유도 덧붙였습니다. 사생활 침해가 우려가 있고 신고자의 어떤 동의를 잘 다른 상황에서 동의를 구할 생각은 없었나요? 그런 또 전례가 없거든요. 앞서 경찰은 16개월 영아 학대치사나 유성기업 임원 집단폭행 등 다른 주요 사건에선 112 신고 녹취록을 공개했지만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가 연루된 이번 사건에서는 태도를 바꾼 겁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다른 사건들은 신고자와 피의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녹취록 공개를 원했다며 이번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네, 오늘 택시기사를 직접 만나고 온 사회부 박건영 기자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천천히 들여다보겠지만 이 언론의 입장을 밝히는 게 택시기사가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사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택시기사잖아요. 그래서 저희 취재진도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됐었는데 이렇게 기사분과 만나서 오늘 4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이 기사분께서는 보도 이후에 좀 오해를 많이 받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을 계기로 기사를 폭행하거나 폭언하는 행위는 근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인터뷰에 응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기사는 당시에는 이제 차관은 아니었고 이 법무부 법무실장을 지낸 국내 유수로펌의 변호사다 이용구 차관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거죠. 네, 이 보도 전까지는 이용구 차관의 이름은 물론이고요. 명함을 받지 않아서 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인지도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 술 먹고 주사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만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죠. 이 경찰은 이 차관이 자택에 도착해 운행이 끝난 시점에 폭행을 했기 때문에 특가법을 이제 적용을 하지 않았는데 택시기사 설명은 좀 달라요. 예, 이 택시기사가 이 차관에게 멱살을 잡혔던 그날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 기사는 경찰에 신고를 하고 출동하기까지 5분 정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이때 미터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고요. 기사는 시동도 켜진 채 운전대 앞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때까지 이 차관은 이 차량에서 내린 적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 경찰이 도착한 걸 보고서야 시동과 미터기를 껐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운행을 멈춘 시점을 언제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2015년에 개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선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이다 이렇게 봤다고 돼 있는데요. 이 애초 가중처벌을 하는 이유가 운전기사에게 가해진 폭행으로 인해서 이 기사가 심리적으로 불안하면 이후 운전을 할 때도 영향을 미칠까 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서 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요. 자, 다음에요. 이 사고가 난 뒤에 그러니까 이제 진술을 서로 마치고 이 차관은 이제 귀가를 했어요. 그 이후에 합의를 하자고 연락 온 게 이제 사건 발생 이틀 뒤라는 거죠. 그때 상황을 좀 들어볼까요? 네, 이 사건이 6일 밤에서 7일로 넘어가는 사이에 발생을 했고요. 8일이 돼서 이 차관은 기사에게 처음 사과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날 오후엔 직접 기사와 만난 건데요. 이 차관을 만나서 다친 곳은 없었느냐, 죽을 죄를 지었다며 거듭 사과를 했고 기사는 여기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당시 10분도 안 되는 사이에 얘기가 끝났고 피해에 대해선 보상하겠다며 계좌로 합의금을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거예요. 이제 경찰이 내살 종결한 이유가 운전기사가 최초 사고 당시 때 했던 진술과 합의 이후에 했던 진술이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택시기사는 뭐라고 합니까? 우선 이 경찰에서는 택시기사의 진술이 파출소에서 했던 진술과 바뀌었다고 보고 집중해서 물어본 뒤 단순 폭행죄를 적용했다는 입장이었죠. 그런데 택시기사는 진술 취지가 처음 파출소에서와 바뀐 건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아, 그래요?
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아파트 단지에서 들어와서 경비실 앞쪽에 어디에 내려줄지 물었었고 그때 멱살을 잡혔다는 거고요. 또 강남역 인근에서 이 차관이 뒷문을 열었는데 경찰이 기사를 향해서 직접 욕을 한 건지 이렇게 물었을 땐 제지를 하자 혼잣말로 욕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다만 사건 첫날은 좀 흥분한 상태여서 진술서를 쓰게 돼서 피해자 조사 때 단어 선택을 똑같이 하진 않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 검찰이 이제 재수사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 차관 폭행 관련 수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죠? 이 검찰에 접수된 고발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이용구 차관에 대한 재수사건이 있는데 이건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에 배당이 됐습니다. 네. 이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할지 경찰의 수사 지휘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건 수사부서가 결정되진 않았습니다. 이 경찰에선 판례 분석 외에 이 사건을 자체적으로 다시 들여다볼 건지 아직 입장을 내놓진 않았습니다. 네, 오늘은 이 피해자인 택시기사의 이야기를 다뤄봤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 이용구 차관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차관의 의견을 전해오면 채널A는 그 의견도 충실히 다루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 박건영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네, 어제 정경심 교수 1심 재판 결과와 그에 따른 후폭풍, 오늘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이라고 말한 이 표창장, 어제 법정에서 결국 가짜 스펙이라는 판결이 나왔죠. 재판부가 위조라고 판단한 유력한 증거는 딸 조민 씨의 주민번호였습니다. 다른 표창장에는 적혀있지 않은 정보인데 이 표창장에만 굳이 적혀 있었습니다. 먼저 정현우 기자입니다. 1심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민 씨의 동양대 총장명의 표창장 서식에 주목했습니다. 이 표창장에는 조 씨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비슷한 시기 동양대가 발급한 다른 상장과 수료증에는 주민번호가 없었던 겁니다. 정경심 교수는 자신이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 위조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위조는 30초면 가능하다며 직접 시연해보기도 했습니다. 2013년 6월 16일 동양대 강사유계실 PC에선 위조에 쓰인 걸로 보이는 동양대 로고와 총장 직인 파일 등을 저장하고 가공한 초단위 전산 기록도 발견됐습니다. 정 교수 측은 2012년 9월 이 표창장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2013년 6월 이후에야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제출한 것도 위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지난해 조민 씨는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동양대 봉사활동 이력이 진짜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봉사활동이나 인턴을 하고 나서 받은 것을 학교에다가 제출했습니다. 위조를 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1심 법정에선 조 씨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표창장을 받는 모습을 직접 봤다는 증언은 없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문제의 표창장 주인이죠. 딸 조민 씨의 형사처벌 여부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판결문에 조민 씨의 범죄 혐의가 언급돼 있고 검찰도 처벌을 검토 중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의사단체가 조 씨의 의사 국가공시 응시를 막아달라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어제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문에는 딸 조민 씨의 혐의도 언급돼 있습니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위조된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제출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라고 명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의 최종 점수와 불합격자 중 최고점자의 점수차가 1점대에 불과하다며 동양대 총장 표창장 수상 경력 없이는 합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명시했습니다. 조민 씨의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유사 사례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당시 검찰은 문제를 유출한 교사 아빠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두 딸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조민 씨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모친이 구속 중이고 부친도 재판 중인데 딸까지 처벌하는 데 대한 고민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한 의사단체는 내년 초로 예정된 조 씨의 의사 국가고시 필기시험의 응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무자격자가 차를 고친다고 해서 큰 문제인데 사람을 고치는 의사가 자격이 없다고 하면 이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조 씨가 시험에 합격해 의사 면허를 따도 유지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입시비리 혐의가 상급 법원에서 최종 확정되면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해 의사 면허를 따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지훈입니다. 어제 판결은 남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등 곳곳에 조 전 장관의 공모 정황이 등장하는데 공태현 기자가 판결문을 분석해드립니다. 어제 법원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공모했다고 본 혐의는 모두 3가지입니다. 각각 별도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사람이 입시비리와 증거인립 과정에서 공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9월 인사청문회 당시 조 전 장관의 해명과 상반되는 판결인 겁니다.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인턴을 했다고 증명서를 발급받았지요. 예, 근데 제가 관여한 바 없습니다. 정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동양대 PC 등을 숨겼다는 법원 판단도 조 전 장관의 이전 해명과는 배치됩니다. 집에서 쓰려고 가져온 것이란 취지입니다. 법원은 정 교수가 자신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은닉한 건 현행법상 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의 경우 PC를 감추는데 직접 나서지는 않았지만 증거인닉을 함께 공모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기 때문에 증거인닉을 지시한 혐의는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어제 재판부는 정 교수가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도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건 죄가 무겁다며 형량 결정에 반영했습니다. 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은 재산 신고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정경심 교수 재판부의 판단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공태현입니다. 어제 판결의 정치적 후폭풍도 큽니다. 여권은 재판부를 공격하며 사법부 위기론, 사법개혁을 언급합니다. 재판부를 탄핵하라는 청와대 청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먼저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선고를 내린 법원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이어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의심의 정황으로 유죄 판결을 한 거다. 재판부의 선입견이나 예단 그리고 어떤 편견들이 상당히 작용한 매우 나쁜 판례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괘씸죄에 걸린 것이라며 상급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것이란 주장도 나왔습니다. 검찰개혁에 이어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SNS에 검찰개혁 집중하느라 사법개혁 못했다. 진짜 뼈저리게 실감한다고 적었습니다. 판사 출신 이수진 의원도 사법부에 다시 위기가 오고 있다고 썼습니다. 친문 성향의 여권 인사들은 조국 전 장관을 예수에 비유하며 부당한 판결임을 강조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왔습니다. 헌법에 있는 양심에 따라 판단한 것인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는 이 청원은 하루 만에 12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친여 성향 누리꾼들은 근조 사법부 등이 적힌 이미지 파일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자기들 마음에 안 맞으면 모두 적폐로 몰고 부정한다며 재판부 죽이기 여론 선동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또 국민의힘은 정경심 교수의 판결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들고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전 장관을 감쌌던 발언들을 지적하며 국민 앞에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정 구속된 이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어지럽힌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옹호한 데 대해 국민께 반드시 입장 표명을 내놓으셔야 할 겁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지만 정 교수의 구속 역시 조 전 장관 임명에서 비롯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을 감쌌던 대통령의 발언들을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었던 어떤 오초, 그것만으로도
저는 아주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조국 장관은 좀 놓아주고.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명백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을 임명한 나쁜 짓을 범했다는 걸 사과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야당의 정치 공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복귀 여부가 오늘 중으로 결정이 납니다. 2차 신문을 마친 재판부가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기각할지 곧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에 현장 기자 나가 있습니다. 자, 구자준 기자, 그러니까 오늘 중으로 윤 총장이 복귀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재판부는 오늘 변호인단에게 오늘 중에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몇 시쯤이 될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오늘 중 결론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곳 대검찰청의 일부 고위 간부들도 퇴근하지 않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에선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의 두 번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1차 신문 때와 마찬가지로 윤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윤 총장과 법무부, 양측 법률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법원이 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각되면 정직 상태가 유지됩니다. 앞서 재판부는 그제 1차 신문 종료 후 양측 변호인단에게 윤 총장의 개별 징계 사유나 징계가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는데요. 윤 총장 측은 월성 원전 수사 등 중요 사건 수사 차질 가능성을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으로 언급하고 징계 만료 뒤에 복귀해도 위상이 실추돼 사실상 해임이나 다름없음을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윤 총장 측의 공공복리 영향 주장들을 중점적으로 반박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윤 총장 복귀 여부가 뉴스 도중에 결정이 되면 곧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났지만 이 보고서 채택을 두고 여야 공방은 더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채택 여부도 결론 내지 못했는데요. 현 정부 들어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6번째 장관급 인사가 될지 관심입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국회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점을 오는 28일로 미뤘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해당 상임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어 보고서를 단독으로라도 채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을 감안해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겁니다. 변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거셌습니다. 후보자에게 제기되었던 여러 가지 의혹들은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는데 의혹이 상당히 해소됐다. 정말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적반하장입니다. 의혹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고성도 오갔습니다. 지명될 때부터 청문회 순간까지도 낙마시켜야 되겠다라는 우리 언론과 그다음에 야당과 전체적으로 그렇게 의기투합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의원님 그런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네. 변 후보자가 어제 청문회에서 구의역 스크린도어 수리 도중 사망한 김군과 유가족에게 사과한 것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창흠 후보자 제가 보기에 어저께 진정한 사과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SH 사장 당시 막말과 관련하여 8번인가 사과하는 척하면서도 결론적으로는 억울하다는 변명을 시켰습니다. 오는 28일 회의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라도 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9일부터는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정의당이 반대하면 낙마한다. 이른바 현 정권 데스노트에
변창흠 장관 후보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정의당이 부적격 당론을 정했는데 하지만 그 위력은 20대 국회 때만은 못합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정의당이 당론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부적격 판단이 곧 낙마로 이어진다는 이른바 데스노트에 변후보자를 올린 겁니다.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공분을 일으킨 발언이 단순한 말실수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치명적인 결격 사유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저급한 인식과 노동인권 감수성 결여를 꼽았습니다. 변 후보자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군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 등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안경환, 조대엽, 박성진 등 장관 후보자들이 정의당 반대로 줄줄이 낙마해 위력을 발휘했던 데스노트가 21대 국회에서는 힘을 못 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이 174석을 차지하면서 캐스팅 보트로서 정의당의 협상력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의 당론 반대에도 청와대는 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분위기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임명 못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열왕열왕 정치부 박소윤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이번엔 다를까? 가려진 두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과 정영애 장관 후보자입니다. 네, 오늘 후임 이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요. 자, 현직인 이 이정옥 장관 하면 이 여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추행에 대해서 이 애매하게 제대로 언급을 못해서 논란이었는데 정 후보자는 어땠습니까? 네, 정 후보자 어떻게 달랐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고 박원순 전 시장과 오고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가 맞습니까? 수사 중인 사건에 제가 그 죄명을 규정하는 것은 저의 위치상 적절하지 않고 권력형 성범죄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권력형 성범죄 사건입니다. 정 후보자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하지만 대답하지 못한 질문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누굽니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이에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라서 가해자는 고 박원순 시장과 오고돈 시장이 맞죠? 오고돈 시장께서는 잘못을 시인하셨고, 그다음 박원순 시장의 경우에는 이미 고인이 되어서 맞았다는 사람은 있는데 때렸다는 사람이 없는 거랑 똑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 아까 권력형 성범죄 이건 또 인정을 했지만 가해자라고는 또 말을 못하네요. 참 오늘 이 청문회는 순탄하게 진행은 됐습니까? 네, 야당이 던진 농담을 여당이 받아친 장면도 있습니다. 후보자님 여당 의원님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죠? 예? 별로 안 친하신 거 아니에요? 여당 의원님들이 이렇게 자리 많이 비우는 건 처음 봐요. 아, 예. 제가 뭘 잘못한. 농담을 좀 농담으로 받아들이시고, 예, 웃어 넘길 거 웃어 넘기세요. 이 가족과 양성평등이 중요한 시대라 여성가족부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쓴소리, 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얼굴이 보이네요. 네, 비정규직 근로자로 화력발전소에서 늦은 시간까지 근무하다가 사망한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쓴소리를 했습니다. 김 씨 어머니는 지금 국회에서 14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태년 원내대표가 김 씨 어머니를 찾아갔나 보죠. 자, 김 씨 어머니가 어떤 쓴소리를 했을까요? 네, 김 씨 어머니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법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농성장을 찾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의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지금 상태라서 조금 조건은 여러 가지로 악조건이긴 합니다만은 최대한 야당도 설득하고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여당이 다 통과시켰잖아요. 많은 법을 통과시켰는데 왜 이 법은 꼭 야당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 안 들어오면 여당에서 그냥 해주세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네, 꽤 난처한 표정인데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중대재해법을 처리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좀 애매합니다, 태도가. 네, 양당 모두 공식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말해왔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수차례 처리를 약속했고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후속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 때는 공수처법으로 싸우느라 중대재해법은 뒷전이었고요. 두 당이 내부적으로 모두 과잉규제라는 등의 이유로 이견도 있어서 당론도 못 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김씨 모친이 모를 리 없겠죠. 오늘의 여랑야랑은 빠니보여로 정해봤습니다. 법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치열하게 토론하는 모습이 보고 싶네요.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안 나지만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죠. 이런 날에도 손님이 뚝 끊긴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한파가 더 매섭습니다. 특히 다달이 가게세를 내야 하는 임차인들은 산소 호흡기를 단 듯 간신히 버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예년 같으면 북적였을 크리스마스 이브 명동거리. 손님은 거의 없고 닫아버린 가게들이 더 눈에 띕니다. 이걸 보고 거의 다 닫았더라고요. 저녁까지 쭉 없던 분이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5일이나 원래는 장사 잘 되죠. 지금은 연말이고 막년휴도 있잖아요. 바람 다는 거 제한하니까. 몇 달 만에 다시 문을 연 액세서리 가게도 오늘 매출은 허탕입니다. 집에서 우울증 걸릴 것 같아 나온 거. 저희도 이런 상황이면 가게 운영 안 돼요. 하루에 뭐 10,000원, 8,000원 뭐 이런 식. 대부분 비싼 임대료를 못 버티고 문을 닫습니다. 택배하러 가고 현장에 일하러 가고 임대료를 초창기에 오히려서 냈어요. 임대료를 밀어넣다가 이게 막 장기 6개월씩 이렇게 가니까 지금은 오픈할 생각도 못하고. 명동 아주 진짜 관광객 많이 온다고 건물주들이 어떤 건의도 못해요. 그러면 그냥 계약기간 되면 나가라는 식이지. 직장인이 많은 종로 식당과도 비슷한 상황. 거의 한 임대료하고 관리비만 하면 한 700 정도 되겠죠. 지금 우리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왔기 때문에 주인들이 안 내려. 설마 니네가 권리금을 포기하고 가겠냐고. 딱 한 2, 3일만 밀려도 연락 와요. 우리 대출 갚아야 된다고. 임대료를 깎아주자는 착한 임대인 정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저희가 1차 코로나 1차 때는 저희가 감사하게도 건물주님께서 감액을 좀 해주셨거든요. 그때 20% 감면받았습니다. 네, 한 달.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도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정책은 부담스럽습니다. 임대인들도 조금 이제 계속 감액을 해주기에는 조금 부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부담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정책에 따라야만 착한 임대인, 그렇게 삼각 구도를 이렇게 나눠서 프레임을 씌워버리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겠죠. 매달 임대료 압박에 시달려야 하는 임차인들. 코로나 한파가 한층 매섭습니다. 문을 안 열 수도 없고 열 수도 없고 여기서 벌어갖고 다음 달부터는 어쩌면 임대료도 안 나와. 이제 내 생각엔 그래요. 다음 달부터는 임대료는커녕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임차인들의 우울한 크리스마스 이브 보셨지만 절박한 건 생계형 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출을 끼고 어렵게 중소점포를 마련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공실이 되면서 은행 이자도 못 갚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황수연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59살 A씨는 2년 전 경기도 고양 주상복합 건물에 36제곱미터짜리 가게를 샀습니다. 매매가 3억 5천만 원. 25년간 모은 1억 5천만 원에 은행 대출 1억 5천과 지인에게서 빌린 5천까지 보탰습니다. 월세로 매달 120만 원은 받을 수 있다는 말을 믿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2달 전부터 가게가 비어있는 상태여서 은행 이자도 감당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저도 10원도 없어요. 빌린 거. 한 30만 원 더 나가야 되죠. 의료보험이 뭐 30만 원 나간다고 보고요. 집세가 35원인데 밀려있고. 임대사업자로 신고돼 있어 공공근로 사업에조차 지원할 수 없습니다. 후회되죠. 이 약을 먹어야 잠을 자요. 이를 2개 뺐어요. 이가 흔들려 버리더라고요. 신경을 너무 쓰니까. 10여 년 전 충청 지역에 220제곱미터 2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노부부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건물가의 70%를 대출받아 사서 180만 원의 월세를 받으면 은행 이자와 세금을 내고 9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코로나 사태 이후엔 임대료조차 2-3달씩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원금 이자를 상환하고 계세요.
가까이 살아가는 임대랑 임대인들도 정말 많거든요. 정말 부모님들도 그 중에 하나시고. 최근 임대료 멈춤법 얘기에 아예 가게를 내놓는 임대인들도 늘었다고 합니다. 내 대출금을 방송국이 알아서 해주면 내가 센터 주면 안 되겠다. 당신들 돈 벌을 때 나한테 그럼 더 올려준다고 자발적으로 하겠냐. 임대인들의 수익이 지난 3분기 연속 하락한 상황이어서 생계형 임대인에 대해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가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생활형 임대인 경우에는 정부가 지원하거나.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네, 팩트맨 시청자 제보로 시작합니다. 최근 도시에서 고추의 줄기, 고추대를 구하러 오는 사람이 많다며 코로나19의 특효라는데 사실인지 궁금하다는 문의인데요. 온라인에선 코로나 치료 방법이라며 고추대에 대추, 소금을 넣고 끓여 먹으라는 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거가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고추대 관련 주장,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이 유튜브 영상에서 시작됐습니다. 코로나가 예방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 확진자가 증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이 됩니다. 확진자에게 고추대 차를 마시게 했더니 효과가 있었다는 건데요. 해당 한의원에서는 일반인에게 고추대와 약재가 들어갔다는 한방포를 한 박스에 25만 원에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근거가 뭔지 직접 문의했는데요. 확진자 경험담이라는 녹취 외에 정신 임상시험 자료 없었습니다. 고추대 어떤 성분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지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고 코로나19 치료제라 한 적 없다는 거죠. 방역당국은 민간요법 관련해 주의를 당부합니다. 너무 신뢰하셔서 정규 의료 체계에서의 치료를 방기하시거나 소비하실 때에는 위해가 될 수 있는 식약처에 문의하니 인증받은 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에 고추대는 없다는 답변인데요. 일부 사이트에서는 코로나19 특효라며 이렇게 고추대를 팔고 있는데 허위 과대 광고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도 코로나19 치료 예방에 레본, 또 강황, 꿀 같은 식품이 효과 있다는 주장 반복되는데요. 세계보건기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문의 바랍니다. 세계 각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을 속속 시작하고 있지만 변이 바이러스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마트 식료품 코너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된 데다 4단계 봉쇄 조치까지 내려지자 사재기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Far more infectious than the last one, and I think they're going to panic and then panic buy. 유럽으로 통하는 도버항 인근 고속도로는 영국을 빠져나가려는 차들로 주차장을 방불케 합니다. 사람 이동은 막았지만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전 세계로 퍼지고 있습니다. 호주, 덴마크, 네덜란드, 이탈리아 등에 이어 홍콩과 이스라엘, 싱가포르, 북아일랜드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유래한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도 여행자를 통해 영국에 상륙했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젊은 층에게 잘 전파되며 백신에 대한 내성을 갖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This new variant is highly concerning because it is yet more transmissible and it appears to have mutated further than the new variant that's been discovered in the UK. 지난 여름 전염력이 10배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던 말레이시아에서는 또 다른 변이가 발견됐습니다. 60 sampel daripada kluster benteng Lahada tu kita telah kenal pasti juga ada mutasi iaitu mutasi A701V. 이 바이러스는 남아공발 바이러스와 체계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속출하자 영국에선 백신 쪼개기 아이디어까지 등장했습니다. 1차 접종만으로 90% 넘는 효과가 있으니 2차 접종을 미루고 그 물량을 1차 접종자 늘리는 데 쓰자는 겁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그래도 백신이 먼저 도착한 나라들은 훨씬 희망적이겠죠. 북미와 유럽뿐만 아니라 중남미에도 코로나19 백신이 도착하고 있는데 멕시코는 마치 VIP 인사를 모시듯 백신 도착을 생중계했습니다. 황아람 기자입니다.
베티토 후아레스 국제공항에 화이자 백신을 실은 벨기에발 화물기가 도착합니다. 멕시코 외교장관과 보건장관 등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도열해 군 호위 속에 이동하는 백신 물량을 지켜봅니다. 중남미 국가 가운데 처음 백신을 전해받은 멕시코는 도착 모습을 안방까지 생중계했습니다. Es cierto que estamos todavía frente a una pandemia tremenda, la peor que hemos vivido, pero hoy es el principio del fin de esa pandemia. 멕시코는 오늘 바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코스타리카와 칠레에도 화이자 백신 1차 물량이 도착했고 아르헨티나는 러시아산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9일 만에 100만여 명이 1차 백신 접종을 마친 미국에선 백신에 대한 불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빨리 맞겠다는 시민은 2달 새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미국은 내년 하반기 집단 면역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By the time we get into the middle or end of the summer, I believe we will have, if we do it correctly, we could have 70 to 85% of the population vaccinated. 하지만 화이자 백신 접종자 가운데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처음 보고돼 미국 보건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뉴욕의 의료 종사자가 백신을 접종한 뒤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보인 겁니다. 급성 전신 알레르기 반응으로 호흡곤란과 함께 정신을 잃을 수도 있는데 영국에서도 2건이 보고된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아람입니다. 지난 4년 연속 여자농구 올스타 팬투표 1위를 차지한 김단비가 지난 봄에 결혼을 했었는데요. 남성 팬들이 떠나가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민준 기자가 만났습니다. 공격이면 공격, 수비면 수비. 김단비는 지난주 개인 통산 2번째 트리플 더블까지 기록했습니다. 팀 동료가 다쳐 평소 뛰던 외곽이 아니라 골밑으로 포지션을 옮기며 자신보다 큰 선수를 상대한 올 시즌. 나이 30이 되고서 김단비는 또 성장했습니다. 팀에 외국인 선수가 없어 리바운드 기록은 지난 시즌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득점, 어시스트, 리바운드, 세 부문 최상위 6위권에 모두 포함된 선수는 김단비를 포함해 단 2명뿐입니다. 올 시즌 MVP 후보감이지만 김단비가 더 애착이 가는 건 바로 팬들이 뽑은 올스타 1위. MVP를 전 한번 타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그거 대신 올스타 1위를 5년 연속 하게 된다면 MVP보다 더 저는 뜻깊은 저한테 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난 4월 결혼을 하면서 내심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결혼하기 전 마지막 1위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유부녀가 되면 좀 남자 팬분들이나 그래도 안 품어주실 거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다음 주 마감되는 팬투표에서 김단비는 1위를 달리고 있어 여자 프로농구 사상 첫 5년 연속 1위가 기대됩니다. 채널A 뉴스 이민준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수많은 인파가 가득했으리고 명동거리가 지금은 예년보다는 인파가 좀 줄어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거리에 울려 퍼지는 캐롤 소리에 마음만큼은 따뜻해지는 성탄절 이브인데요. 지금은 북서쪽에서 찬바람이 강하게 밀려와 미세먼지도 대부분 해소됐습니다. 크리스마스인 내일은 맹추위가 찾아옵니다. 내일 아침 영하권으로 내려가 서울은 영하 5도,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는 충청 이남 곳곳에서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호남과 충남, 제주 산지로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건조특보 속에서 내일까지 최대 순간 풍속이 초속 25m 안팎으로 서 있기조차 힘든 수준의 강풍이 예상돼 주의가 필요한데요. 일요일에는 충청 이남에 눈과 비가 내린 뒤 강력한 세미탄파가 찾아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백신 도입이 늦다는 지적에 정부는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한두 달 다른 나라 관찰할 기회가 있어서 다행이다. 세계 최초로 맞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 우울한 크리스마스 앞두고 백신 못 구한 게 다행이라는 말을 듣는 국민은 기가 막힙니다. 한두 달 뒤에 안전성이 검증된다 한들 우리는 맞을 수 있는 백신이 넉넉히 있긴 한 건가요? 오늘 클로징은 해명할수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